지난 시간에 유체 운동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널리시스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배웠는데, 그 대상이 크게 나누면 시스템하고 클로즈드 시스템하고 오픈 시스템으로 나눠진다. 다른 말로 컨트롤 매스하고 컨트롤 발륨으로 나눠진다라고 배웠었고, 우리가 유체역학에서 오일러리안으로 유체 유동을 관찰을 할 때 주로 쓰는 대상은 컨트롤 발륨이 된다. 그죠? 유체 유동은 입자를 따라다니면서 관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클로즈드 시스템을 쓰지 않고 오픈 시스템을 많이 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널리시스 방법으로 미소 클로즈드 시스템이나 미소 컨트롤 발륨을 써서 보존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미분 방정식을 얻게 되고, 이 미분 방정식을 풀었을 때 얻게 되는 해가 바로 유동의 디테일을 말해주는 여러가지 물리량이 된다. 그래서 좌표값하고 시간만 대입을 하면 그 지점에서 그 시간에 그 유체 유동의 어떤 물리량을 알 수 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한한 크기의 클로즈드 시스템이나 유한한 크기의 컨트롤 발륨을 쓰게 됐을 경우 지의 방정식을 우리가 얻게 되면 그것이 인티그럴 이퀘이션이 되는데, 이 경우는 유동의 디테일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유동 시스템 전체의 어떤 그로스한 비헤이비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분 방정식보다 적분형 방정식이 훨씬 더 우리가 수학적으로 접근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인테그럴 메서드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플로우 디테일은 모르는 단점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라그란지안 방법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왔고, 그것에 대해서 친숙해져 있는데, 유체 유동에서는 오일러리안 방법으로 유체 유동을 관찰하기 때문에 오일러리안으로 기술되어진 보존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일러리안 보존 법칙하고 라그란지안 보존 법칙하고 결국 같은 걸 얘기하는데 다만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이어주는 것이 4장에서 배울 레이놀드 트랜스포트 티어럼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유체 유동의 그 종류에 대해서,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라미나 플로우가 있고 터뷸런트 플로우가 있다고 그랬죠. 라미나 플로우는 유체 입자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가지고 열과 오를 지키면서 이렇게 행진할 때 보이는 특성들이 라미나 플로우고, 터뷸런트 플로우는 유체 입자들이 매 순간마다 3차원적으로 위치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특징이 뭐냐면은 랜덤한 특징이 있다. 유체 입자들의 움직임이 랜덤한 특징이 있고, 이 랜덤한 특징으로 인해서 어떤 물리량의 확산이 일어나게 되면 농도 차이에 의한 어떤 물질 확산하고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터뷸런트 플로우 같은 경우는 물질 확산에 의해서 어떤 물리량이 확산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라미나 케이스고, 그보다 훨씬 더 강하게 어떤 물리량들이 확산이 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혼합이 강해진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유체 입자의 랜덤한 움직임에 의해서 기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미나 플로우하고 터뷸런트 플로우하고 구분하는 방법은 레이놀즈 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파이프 유동 같은 경우에 레이놀즈 수 2000을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훨씬 작으면 라미나 플로우, 크면은 터뷸런트 플로우라고 했었죠. 그리고 스테디 상태, 언스테디 상태 구분하는 방법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스테디, 언스테디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는 내가 이미 오일러리안으로 관찰을 했다는 얘기고, 어떤 한 지점에 대해서, 한 영역에 대해서 유체 유동을 관찰해봤더니 물리량이 안 바뀌면, 시간에 대해서 안 바뀌면 스테디고, 물리량이 그 시간에 대해서 바뀌게 되면 언스테디다라고 배웠었죠. 유니폼, 논 유니폼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물리량이 어떤 주변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모두 다 동일하다. 벡터인 경우는 크기와 방향이 동일해야 되고, 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크기가 동일하면은 유니폼이고, 그러지 않으면 넌 유니폼이다 배웠죠. 1D, 2D, 3D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개념인데, 어떤 물리량이 하나의 방향, 즉 우리 3차원 공간에서 하니까 1, 2, 3차, 1, 2 X축, Y축, Z축 이렇게 있으면 각각의 축에 대해서
어떤 물리량이 얼마만큼 변하는지 이걸 살펴보는데, 한 축에 대해서만 물리량이 바뀌더라 그러면 1D고, 두 축에 대해서 바뀌더라 그러면 2D고, 그 물리량이 세 축에 대해서 바뀌더라 라고 하면은 3D 플로우라고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비스커스 플로우, 인비시드 플로우에 대해 배웠었죠. 그래서 비스커스 플로우 같은 경우는 비스코시티가 크다 작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비스코스 이펙트가 실제로 얼마만큼 일어나더라 라는 걸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비스코스 이펙트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 비스코스 플로우, 비스코스 이펙트가 거의 없으면 인비시드 플로우라고 하는데, 이 또한 레이놀즈 수를 기준으로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놀즈 수는 7장에서 자세하게 배우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관성력과 점성력이 비로 이루어지는 무차원 수고, 점성력이 분모에 있기 때문에 레이놀즈 수가 크다는 얘기는 비스코스 포스가 작다는 얘기고, 그 말은 비스코스 이펙트가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레이놀즈 수가 크면은 보통 인비시드 유동이라 한다 라고 했는데, 아무리 레이놀즈 수가 커도 내가 관심 있는 유동 안에 솔리드 바운다리가 있어서 그것이 비스코스 이펙트를 강하게 만들어내는 경우는 그 부근에서만, 고체 경계 부근에서만 비스코스 이펙트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라고 배웠습니다. 즉 레이놀즈 수가 높다 하더라도 고체 경계면이 있고, 그 고체 경계면의 근처에 아주 얇은 층 안에서는 비스코스 이펙트가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요즘에 야구 시즌이 시작됐죠. 그리고 유현진이 미국 가서 잘 던지고 있죠. 그래서 유현진이 빠른 볼을 던지는데, 빠른 볼 던질 때 한 속도가 한 150, 시속해 150 정도 나오죠. 150 이상 나오죠. 야구공이 날아간다. 투수가 빠르게 던졌는데 공을 빠르게 던졌는데 야구공이 날아간다 라고 했을 때, 야구공 주변에 유동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공이 이렇게 있고, 유현진이 공을 던집니다. 공을 던졌을 때 150km per second 내지는 진짜 빠른 직구로 던지는 선수들은 한 160km per hour 정도 던지죠. 그죠? 박찬호가 한 156까지 던졌던 것 같아요. 야구공은 보통 보면 그 지름이 7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근데 계산을 편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10cm라고 보고, 야구공이 날아가는 속도는 160km per hour인데 미터 per second로 바꿔주게 되면 약 44m per second 정도 됩니다. 공기의 밀도는 1.2 정도 되고, 공기의 비스코시티는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야구공이 가만히 서 있고 공기가 160km per hour로 야구공 주변을 지나간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레이놀즈 수를 한번 계산해 보면, 레이놀즈 수의 정의에 의해서 (2 곱하기 10의 5승) 정도 나옵니다. 1보다 훨씬 크죠. 그러니까 레이놀즈 수가 아주 큰 값이니까 분자에 있는 관성력이 분모에 있는 비스코스 폴스보다 훨씬 더 커서 얘는 인비시드 유동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구공이 날아갈 때 그 주변에 생성되는 유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레이놀즈 수가 워낙 크니까 인비시드 유동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유동을 인비시드 유동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다시 말해서 비스코스 이펙트를 무시해버렸다라고 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이 야구공은 전혀 공기 저항을 안 받는다는 문제가 생겨요. 공이 날아가는데 여기서 뿌려주는 속도하고 홈플레이트 지나갈 때 속도하고 같을 것 같아, 다를 것 같아요?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까지 오는 동안에 공기 저항이 있으니까 그만큼 속도가 감소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스코스 이펙트를 진짜로 무시해버렸다, 인비시드 유동이라고 봤다라고 했을 때는 공기 저항이 없어져요. 계산을 해보면. 이런 문제들이 언제부터 알려졌느냐, 한참 됐습니다. 프랑스 학자가 1752년도에 말하기를, 유동이 있는데 그 유동에 대해서 비스코스 이펙트를 무시하게 되면 그때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드래그가 계산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달랑베르이기 때문에 달랑베르의 패러독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인비시드 유동이면 훨씬 더 유체학적으로는 우리가 그 해석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다 없어지고 아주 간단해져요. 그래서 인비시드 유동을 계산하면은, 생각을 해서 유동을 이렇게 분석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얻은 인포메이션들이 상당히 대부분 다 정확한데 유일하게 이 드래그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것을 달랑베르의 패러독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드래그가 있다는 것은 사람이 알죠. 여러분들도 조금만 빠른 속도로 달려가도 공기 저항을 느끼죠, 그죠? 사람은 이미 공기의 저항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인비시드로 계산하니까 그런 공기 저항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몰랐습니다. 한참 동안 그 이유에 대해서 인류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야구공이 있고 야구공 주변에 공기가 이렇게 지나가는 유동을 보게 되면 인비시드로 생각하면은 공기의 흐름이 이렇게 보입니다. 아주 좌우대칭으로, 상하대칭 좌우대칭으로 이런 유동장이 형성된다라고 인비시드 유동에서는, 인비시드 티어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상상하기에도 이렇게 될 것 같죠, 그죠? 인비시드 유동이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인비시드 유동이라고 하는 것은 비스코스 이펙트가 없다 라는 거고, 이 경우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비스코스 폴스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인비시드 유동으로 가정을 하게 되면 항력이 제로다, 드래그가 제로다 라는 것까지 알게 된 거예요, 1752년도에. 근데 이거는 비현실적이다 라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왜? 공기 저항이라고 하는 것, 드래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렇게 빨리 공을 던지지 않아도 그냥 조금만 빠른 속도로 달려만 가도 우리가 느끼는 건데, 이걸 없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달랑베르가 그렇게 고민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설명을 못하고 있다가 150년이 지난 다음에 1900년대 초반에 포렌트리라고 하는
유체역학 사상 가장 걸출한 학자가 나타나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10장에서 배우는 바운더리 레이어 띠어리예요. 이건가? 10장인지 11장인지 모르겠네. 경계층이라고 얘기합니다. 9장이나 10장이나 11장이 경계층일 거예요. (1904년도에) 프렌틀이 그 이유에 대해서 해답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프렌틀이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아무리 레놀즈 수가 높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인비시드 유동이라고 가정을 해도 된다라고 하더라도 고체 경계면이 있으면 고체 경계면 주변에는 아주 얇은 층이 존재하는데 그 얇은 층 안에서는 비스코스 이펙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그 경계층 안에서의 비스코스 이펙트 때문에 드래그가 실제로는 존재를 한다라고 프렌틀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프렌틀이 현대 유체역학, 여러분들이 배우는 유체역학의 기초는 프렌틀이 닦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프렌틀의 이 바운더리 레이어가 제시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프렌틀의 주장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인비시드 유동으로 생각하면은 야구공 주변에 유체의 흐름이 공기겠죠. 공기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인비시드로 가정했을 때 그런 거고,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실험을 해봤더니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뒤에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는 얘들이 왜 생겼느냐, 고체 경계면 부분에 아주 얇은 층이 존재를 해서 그 안에서 비스코스 이펙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유동을 교란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후류라고 얘기해 줍니다. 웨이크. 배가 모터보트가 물을 가로지고 나면 뒤에 이렇게 웨이크가 생기죠. 같은 거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웨이크 리전이라고 얘기하고, 웨이크 리전에서는 비스코스 이펙트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웨이크 리전하고 바운더리 레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비스코스 이펙트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다 인비시드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뭐 항공역학 이런 말 많이, 에어로다이나믹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항공역학이 다루는 범위는 바로 인비시드 영역이에요. 그래서 유체역학의 범주는 넓은데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으로서 항공역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항공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비스코스 이펙트를 주로 다루는 게 아니고 비스코스 이펙트는 피하고 비스코스 이펙트가 나타나지 않는 인비시드 영역에서 도대체 속도장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 항공역학입니다. 훨씬 쉽죠. 그래서 비스코스 플로우, 인비시드 플로우는 점성계수의 값이 크고 작음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레이놀즈 수를 보고 나누는데, 레이놀즈 수가 크면 일반적으로 비스코스 영역이다 라고 봐도 되지만은 그 영역 안에 고체 경계면이 있다면은, 고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주변에 아주 얇은 층이 존재해서 거기서는 비스코스 이펙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비스코스 영역하고 인비시드 영역하고 구분이 되더라. 그래서 어떤 플로어가 비스코스하다, 인비시드하다 라고 그냥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고체가 있다 없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비스코스 이펙트가 있다 없다 라는 걸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유동 영역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비스코스 플로우 영역이고 이쪽 부분은 인비시드 플로우 영역이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질문 있어요? 예. 점성이 없는 유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유체는 점성이 있다 했죠. 그죠? 그래서 점성이 있는 유체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점성이, 다시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점성 계수의 값이 크고 작음으로 인해서 비스코스다, 인비시드다 구분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점성 계수의 값이 크든 작든 실험을 해보면 레놀드 수가 작으면은 이런 식으로 보일 것이고, 레놀드 수가 크면은, 아니 다시, 레놀드 수가 크면은 이런 식으로 보일 텐데, 문제는 이 뒤에 영역, 이 영역이 여러분들 실험을 잘하면은 비스코스 이펙트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4학년에 그 기계공학 실험 열전달 유체역학 같이 하는데, 그 들으면 알 수 있어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예. 뭐라고? 레놀드 수는 크죠. 이 유동에 대한 레놀드 수는 아까 전에 2 곱하기 10의 5승으로 있었잖아요. 그죠? 이 유동에 대한 레놀드 수는 20만이고, 그죠? 20만이라 하더라도 교체 경계면 근처에 얇은 층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웨이크 리전은 비스코스 영역이 아니라 비스코스 영역이라는 거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인비시드 영역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그거하고 이건 상관없는 얘기죠. 그건 비스코스 이펙트다, 뭐 인비시드 이펙트다 이런 얘기가 아니니까. 그 경우는 고체 경계면의 아래층에도 있고 위층에도 있었죠. 그죠? 두 개의 평판 사이 유동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체 영역이다 비스코스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고체 경계가 두 개가 거의 맞닿아 있는 상황이니까. 또 그래서 이렇게 인비시드 영역하고 비스코스 영역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자세한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2학기 때 돼서 바운더리 레이어 티어리를 배우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언급이 될 겁니다. 또 다르게 유체 유동을 구분하는 방법은, 유체가 컴프레서블, 유체 유동이 컴프레서블 유동이냐 인컴프레서블 하냐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은데 중요한 몇 가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체 유동을 설명을 하는데 내가 지금 이 연구하고 있는 유체가 유체 유동이 라미나 플로우인데 뭐 얘는 비스커스 플로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컴프레시블 유동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컴프레시블 플로우, 인컴프레시블 플로우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플로우예요. 내가 플루이드가 아니고 유체가 아니고 유동이라 했습니다. 유동이 컴프레시블 하냐, 인컴프레시블 하냐를 따지는 거예요. 유체가 컴프레시블 하다, 인컴프레시블 하다. 이거는 쉽게 구분되죠. 액체는 인컴프레시블 하고 일반적으로 기체는 컴프레시블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기체의 대표적인 거 공기는 대표적인 컴프레시블 플루이드입니다. 물 아니면 액체 대표적인 인컴프레시블 플루이드죠. 이건 그냥 일반적인 물리 시간에 하는 얘기고 유체학과 시간에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 에어플로우다. 어떤 에어플로우다. 인지건방처럼 이렇게 빠르게 날아가는 야구공 주변에 형성되는 유동이다. 공기 유동이다 라고 했었을 때 이게 컴프레시블 유동이냐 인컴프레시블 유동이냐 유동 자체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액체 유동은 액체 자체가 인컴프레시블 하니까 비압축성이니까 그 유동도 비압축성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공기는 기체는 얘가 뭐 피스톤에 집어넣고 내가 압축을 하면 아니면 풍선에다가 내가 압축을 하면 풍선에 불어넣고 압축을 하면 압축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얘는 무조건 압축성 유동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동장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마우스로 구분합니다. 마우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뭐 예전부터 배워서 알 텐데 분모는 스피드 오브 사운드 음소 이거 분자는 그냥 내가 지금 관심 있는 유체 유동의 대표 속도입니다. 이것이 0.3보다 크면 마하수가 0.3보다 크면 컴프레시블 유동 작으면 인컴프레시블 유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컴프레시블 유동, 인컴프레시블 유동을 마하수를 기준으로 하느냐 마하수도 레이놀즈 수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무차원수죠. 유체역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무차원수입니다. 그래서 왜 어떤 유동이 컴프레시블 하다, 인컴프레시블 하다라는 것을 속도를 갖고 얘기를 하느냐 생각을 해보면 유체 유동은 유체입자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수많은 유체입자들이 모여갖고 얘네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만들어내는 건데 한번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한 60명 정도 있는데 복도에 나가서 일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복도에서 예를 들어서 5열 정도로 쫙 서갖고 제일 앞열부터 제일 뒷열까지 동시에 왼발 오른발 앞으로 나가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천천히 움직여요. 한 발 떼는데 5초 정도 걸린다 생각하고 천천히 움직여요. 천천히 움직이다가 제일 앞열이 신호를 받아서 정지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그러면 제일 뒷열도 정지할 수 있겠죠. 근데 그때 여러분들 사이에 간격을 보게 되면 천천히 움직이는 거니까 좁혀들지 않겠죠. 그죠? 간격을 유지하면서 다 같이 설 수 있을 거예요. 압축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5열 정도로 서갖고 빠른 속도로 복도를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앞열이 갑자기 딱 섰어요.
그러면 간격이 어떻게 돼요? 뒷열이 제일 뒤에 열들이 이렇게 정지한다 하더라도 정지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압축이 되겠죠. 그죠? 갑자기 서니까. 그죠? 그래서 얼마만큼 빠르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압축이 된다, 안 된다가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 자체는 압축성 유체이긴 하지만은 그 유동은 속도에 의해서 잡아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움직이게 되면 얘들이 압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공기가 이렇게 쭉 움직이다가 어떤 뭐 벽면을 만났어요. 그죠? 그래서 저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쭉 불어오는데 여기 일공학과 건물이 있죠. 일공학과 건물에 바람이 부딪혔어요. 부딪혔는데 부딪혔다는 시그널을 뒤에 있는 유체 입자들한테 쭉 프레셔의 형태로 이제 전해주는데 그런 프레셔가 이렇게 도달을 합니다.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겠죠, 그죠? 근데 천천히 움직이면은 프레셔가 변했다는 시그널이 유체 입자들한테 빨리 전파가 돼서 얘들이 동시에 압축되지 않고 속도를 바꾼다든지 방향을 바꾼다든지 할 수 있는데 너무 빨리 움직이게 되면 유체 입자들이 앞에 벽이 있다는 것을 신호를 못 받아서 압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도에서 움직이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체 유동이 압축성이다, 비압축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유체의 성질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유체 유동이 갖고 있는 대표 속도와 스피드 오브 사운드의 비로서, 즉 마하 넘버로서 판단하는데 0.3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이것도 비스코스 플로우 뭐 아니면 라미나 플로우 구분해주는 레놀즈 수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이렇다는 거지 항상 이렇지는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0.3을 기준으로 해서 0.3보다 크면은 얘는 압축성으로 풀었을 때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해를 얻을 수 있더라. 0.3보다 작으면은 비압축성으로 생각을 해도 해가 정확하게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 우리 책의 거는 완전히 무시하고 이 기준을 따르면 됩니다. 질문 있어요? 예. 압축성, 비압축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이렇게 됩니다. 모든 유동에 대해서. 또,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밀도와 상관이 없냐고요? 밀도하고 압축성하고 상관이 없죠. 여기 밀도 안 들어가잖아요. 또, 예, 다르죠. 자기 해당하는, 지금 내가 공기를 본다. 그럼 공기에서의 스피드 오브 사운드를 봐야 되는 거고, 뭐 물에 대해서 본다. 물에 대해서 스피드 오브 사운드를 봐야 되는 거고, 공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질소다 내지는 수소다 그러면 각각에 대한 스피드 오브 사운드가 있겠죠. 그죠? 또, 예, 그렇죠. 액체 자체가 컴프레시블 될 수 있는 경우가 아주 극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기 때문에 그냥 액체는 다 인컴프레시블 플로우라고 봐도 됩니다. 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유체 유동을 구분하는 방법, 대표적인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학부 과정에서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가 3장에서 하는 것이 유체 유동을 어떻게 우리가 잘 설명을 하느냐, 유체 유동의 행동 형태를 우리가 설명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배우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거는 유체 유동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배웠습니다. 이제 하는 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벨로시티 필드에 대해서 배울게요. 필드라고 하면은 우리말로는 보통 장이라고 합니다. 무슨 장. 벨로시티 필드니까 얘는 속도장이 되겠죠. 그래서 무슨 필드다라고 하면은 얘는 그 말이 의미해주는 바가 뭐냐면은
오일러리안으로 관측했다는 겁니다. 온도장이다. 그럼 오일러리안으로 관측해서 측정한 온도 값인 거고, velocity field다 그러면은 오일러리안으로 관측해서 얻은 속도 값이라는 거예요. 라그란지적으로 관측했을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야구공이 날아가는 거를 내가 타자가 쳤을 때부터 홈런으로 선제 떨어질 때까지 야구공이 날아가는 거를 속도를 쭉 관찰해서 기록했다. 그거는 야구공의 속도 장이 아니고 그냥 야구공의 속도예요. 라그란지적으로 관찰한 거기 때문에. 야구공이 쭉 날아가는데 야구장 주변에 전체 이 대기 상태에 속도를 내가 관찰했다. 그죠? 그래서 야구공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야구공 때문에 공기들이 이렇게 밀려났겠죠. 그죠? 그 밀려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조그만 속도 분포들을 내가 관찰했다. 그때는 velocity field가 된다는 거예요. 오일러리안으로 관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라그란지안으로 우리가 어떤 물리량을, 여기서 속도겠죠, 기록하는 거하고 오일러리안으로 기록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도록 하죠. 그래서 라그란지안으로 관찰한다는 얘기는 유체 입자 하나하나를 내가 다 따라다니면서 그 입자 하나하나들이 시간에 대해서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기록을 하겠다는 겁니다. 관찰을 하겠다는 거죠. 실제로는 불가능하지만은 뭐 상상으로는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 P라고 하는 것은 파티클, 유체 입자라고 생각을 해서 라그란지적으로 관찰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주기 위해서 쓰는 거고, 라그란지적으로 속도를 관찰하면은 그 속도는 시간과 입자의 함수입니다. 내가 1번 입자를 관찰했냐, 2번 입자를 관찰했냐, 3번 입자를 관찰했냐에 따라서, 그죠? 1번 입자, 2번 입자, 3번 입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위치 벡터, 즉 R0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초기 시간에, 지금 딱 기준 시간에 내가 얘는 1번 입자, 얘는 2번 입자, 얘는 3번 입자라고 쭉 명명을 하겠죠. 그럼 각각이 초기 시간에 점유하고 있던 좌표값이 있겠죠. 그 좌표값이 R0예요. 초기 시간 t가 0일 때, 시간 t가 0일 때 각각의 입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점유하고 있었던 공간 좌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R0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입자에 대해서 내가 이름표를 붙여준 거예요. 수많은 입자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입자의 각각에 대해서 이름표를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 입자들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속도가 바뀌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라그란지안 속도입니다. 파티클이라고 하는 것은 유체 입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체 입자 P라는 파티클의 이니셜 포지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아니고 입자 1, 입자 2, 입자 3이었다. 무수히 많을 수 있으니까 공간 좌표도 무수히 많겠죠. 즉 좌표의 값만큼 입자의 수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라그란지적으로 표현한 저 VP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해주는 거냐 하면은, 기준 시간에, 다시 말해서 t가 0일 때, 그죠? 아니면은 최초 시간에 공간 좌표 R0를 점유하고 있었던 유체 입자의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동일한 유체 유동에 대해서
오일러리안으로 관찰하셨을 때 유체의 속도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오일러리안으로 관찰한다는 얘기는 유체 입자 하나하나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했죠. 어떤 내가 관심 있는 영역을 정해놓고, 그죠? 그 영역에서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역에 어느 순간에는 1번 유체 입자가, 아니, 영역이라고도 어떤 한 좌표 지점에 t = 0일 때는 1번 유체 입자가 있겠지만은 그 다음 순간에는 1번 유체 입자가 딴 데로 가고 뭐 2번 유체 입자가 들어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유체 입자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나는 그 한 좌표 지점만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지금 순간에는 1번 입자가 있었고 다음 순간에 2번 입자가 있으면은 각각의 입자들이 갖고 있던 그 속도가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기록을 해보면 공간 좌표와 그 다음에 시간의 함수로 기록이 됩니다. 하나의 좌표만 보고 있으면은 뭐 x, y, z 값이 하나의 값이겠지만은 영역이라고 하면은 그 영역을 설명해주는 공간 좌표 값들이 쭉 있겠죠. 그래서 그 좌표와 시간의 함수로 속도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velocity field라고 하는 겁니다. 속도가 아니고 온도였다면 뭐 temperature field, 농도였으면은 concentration field, 가속도였으면은 acceleration field, 또 뭐가 있어? density였으면은 density field,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간단하죠. 시간 t에서 그 좌표 값이 가지고 있는 속도예요. 시간 t에서 어느 한 지점이 갖고 있는 속도 값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럼 이 둘 간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죠. 라그란지안 필드하고 오일러리안 필드하고 초기 시간에 내가 오일러리안으로 관찰하고 있는 그 영역에 대해서 또다시 뭐 다른 내 친구가 똑같은 영역에 들어와 있는 유체입자 하나하나를 다 라그란지적으로 관찰한 거예요. 즉 나는 오일러리안으로 어떤 유체 영역을 지금 관찰하고 있고 초기 시간에 그 영역에 있던 모든 유체 입자들에 대해서 내 친구가 라그란지적으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관측한 속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초기 시간부터 한번 생각해보세요. 초기 시간에 딱 보게 되면 라그란지적으로 관측한 속도하고 오일러리안적으로 관측한 속도하고 같아야 달라요. 예를 들어서 1번 지점에 1번 유체입자가 있었고 2번 지점에 2번 유체입자가 있었고 3번 지점에 3번 유체입자가 있었다라고 했었을 때 그런 식으로 쭉 뭐 수많은 n개의 유체입자와 n개의 좌표값이 있었다라고 했었을 때 각각의 포인트에서 오일러 속도하고 라그란지 속도하고 같아야 달라요. 같죠? 왜냐하면은 지금 1번 입자다. 1번 입자가 1번 위치에 있다. 그래서 나는 1번 입자만 나는 지금 오일러적으로 1번 위치만 관찰하고 있고 내 친구는 라그란지적으로 1번 입자만 관찰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시간 t가 0일 때 1번 입자가 1번 위치에 와 있으면 내가 관측하는 속도하고 내 친구가 관측하는 속도하고 같을 수밖에 없죠. 같은 걸 보고 있으니까. 그죠? 그게 당연한 얘기 같은데 라그란지 속도하고 오일러리안 속도의 관계입니다. 무지무지 간단하죠. 그죠? 무지무지 간단한데 조금 있으면 헷갈릴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인데 헷갈릴 이유도 없는데 학생들이 헷갈려요.
초기 시간에는 그렇다 치고 그 다음 순간에 나는 여전히 1번 위치를 관찰하고 있는데 그 1번 위치에 3번 유체입자가 들어왔다. 그죠? 그러면은 1번 위치에 오일러 속도하고 내 친구가 라그란지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3번 입자의 유체 속도하고 3번 입자의 속도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응? 그 다음 순간에 1번 위치에는 3번 유체 입자가 들어왔습니다. 내 친구는 라그란지적으로 3번 입자를 쭉 관찰했는데 그 순간에 내 친구가 관찰한 3번 입자 유체 속도하고 나는 오일러적으로 1번 입체를 쭉 관찰했는데 3번 입자가 1번 입체 와 있을 때 그때 내가 관찰한 속도하고 둘이 비교해보면 같아요, 달라요? 응?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같죠, 그죠? 그게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습니다. 다만 나는 계속해서 어떤 정해진 한 영역 내지는 한 점, 한 영역을 관찰하고 있는 거고 내 친구는 라그란지적으로 맨 처음에 정해놓은 유체입자들이 지금 어디로 가서 어느 정도의 속도를 어느 정도의 속도를 갖고 있는지 관찰하는 것만 다를 뿐 걔네 두 개가 어느 순간에 같아지게 되면 같은 속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 XYZ가 있을 때 초기 속도 T0에서 초기 시간 T0에서 위치 입자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위치 좌표가 R0. 얘는 시간에 따라서 위치를 옮겨 다니겠죠. 속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쭉 와서 이렇게 이런 궤적을 따라서 저 유체 입자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시다. 시간 T일 때 얘가 일로 왔다. 이때의 좌표 값이 있겠죠. 그죠? 위치 벡터 R로 표현되는 좌표 값이 있을 겁니다. 여기 시간 t 플러스 dt일 때는 r 플러스 dr이라는 위치 벡터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내 친구는 라그랑지적으로 이 유체 입자를 따라다니면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t0일 때 여기 있던 애가 쭉 t 되니까 여기 있고 t 플러스 dt 되니까 여기 있더라. 그리고 각각의 속도는 어떻더라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위치 벡터 R은 당연히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R 플러스 DR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라그랑지적으로 관측한 저 입자의 속도를 보게 되면 VP로 표현될 수 있죠. 아까처럼. 그리고 얘는 지금 요 지점 시간 t일 때 이 입자가 여기 와 있으니까 그죠? 시간 t일 때 여기 와 있으니까 시간 t일 때 저 XYZ 좌표축으로 규정된 공간에 대해서 측정한 오일러리안 속도의 저 좌표값에서의 속도와 같은 거죠. 그래서 XYZ가 결국 R이니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얘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라그란지 속도하고 오일러리안 속도하고 지금 이 순간 타임 t에서 같다는 거예요.
그럼 dt가 지나고 난 다음에 시간 t 플러스 dt에서 그때 vp는 같은 입자를 내가 관측하고 있으니까 시간 t 대신에 t 플러스 dt를 넣어주면 되고, 이때의 속도는 오일러의 속도는 이 지점에서의 x 플러스 dx, y 플러스 dy, g 플러스 dg, 그 다음 t 플러스 dt 에서 관측한 오일러 속도와 같아야 되겠죠. 그죠? 좀 전에 내가 설명한 거랑 같은 얘기예요.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어떤 순간 t에서 파티클 p가 x, y, z 좌표의 점유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때의 라그란지 속도하고 그때의 오일러 속도는 동일해야 됩니다. 걔가 그 입자가 dt라는 시간 동안 r 플러스 dr이라는 위치로 옮겨온 거예요. 그죠? 플러스 dt에서의 라그란지 속도하고 r 플러스 dr에서의 t 플러스 dt에서 측정한 오일러 속도하고는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오일러 속도와 라그란지 속도의 관계입니다. 질문 있어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예요. 여기 뭐 특별히 함정이 있다든지 어려운 게 있다든지 이런 거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표현해 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지.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어떤 유체 입자가 어느 공간 좌표에 점유하고 있으면, 그죠? 그때 그 공간 좌표를 오일러적으로 관측한 속도하고 그 입자를 라그란지적으로 관측한 속도는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 입자가 거기에 와 있으니까. 질문 없어요? 예. 그게 아니죠. 얘가 설명해주는 바가 뭐예요? 나는 라그란지적으로 지금 이 입자를 관찰한다는 거죠. 이 입자의 위치는 시간의 함수예요. 이것만 알면, t라는 시간만 알면 이 입자가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관찰하고 따라다니면서 관찰하고 있으니까. 얘가 바뀐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값이 바뀐다는 얘기는 관찰하는 입자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입자 1에서 입자 2로 내가 바꿔서 관찰한다는 거예요. 여기 오일러 속도에서 R이 바뀐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1번 위치에서 2번 위치로 바꿔서 관찰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일러하고 라그란지하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속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라그란지 속도, 오일러 속도. 그러면 이제 속도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가속도죠. 가속도도 속도와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기존까지 알고 있던 지식이나 상식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이렇게 한강이 있습니다. 한강을 하늘에서 내려봤는데 여기 1번 지점이 예를 들어서 잠실대교, 2번 지점이 성수대교인데 가정을 하기를 잠실대교가 성수대교보다 한강물의 폭이 훨씬 넓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실제로 넓은지 안 넓은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잠실대교 위에서 하루 종일 잠실대교 밑을 바라보면서 한강물의 속도를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V1이라고 하는 속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체입자가 하루 종일 관찰하니까 수많은 유체입자들이 잠실대교 밑을 지나갔겠죠. V1이라는 속도로 지나갔고, 동시에 여러분들 친구가 성수대교에서 한강물의 속도를 관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찰한 속도는 V2. 오일러적으로 관측한 거예요? 라그란지적으로 관측한 거예요? 당연히 오일러적으로 관측한 거죠. 우리 지금 한 지점만 관찰하고 있었으니까. 그죠? 주어지기를 그렇게 관찰을 해봤더니 오일러 속도 V1하고 오일러 속도 V2는 잠실대교와 성수대교에서 관찰한 건데
1번 지점과 2번 지점에 관찰하는 속도를 이제 V1, V2라고 하는데 오일러 속도입니다. 가정하기를 내가 관찰을 해봤더니 속도가 하루 종일 안 바뀌었어요. 하루 종일 관찰했는데 잠실대교 밑을 지나가는 유체입자 한강물의 속도도 안 바뀌었고 또 친구가 관찰한 성수대교 밑에 한강물의 속도도 안 바뀐 거예요. 12시간 동안 관찰했는데 12시간 내도록 같은 속도로 지나갔다고 생각합시다. 즉 V1도 V2도 시간의 함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정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스테디 스테이트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잠실대교는 훨씬 넓고 성수대교는 훨씬 좁다라고 생각하면 물이 지나갈 때 어디가 빨리 지나갈 것 같아요? 응? 여기 유로가 좁은 데가 유로가 넓은 데보다 빨리 지나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중간에 물이 이렇게 정체되는 현상이 없겠죠. 그죠? 넓은 곳을 느리게 지나가고 빠른 곳은 빨리 지나가야지 들어온 만큼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V2가 V1보다 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면적이 A1이 훨씬 크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하루 종일 관찰해서 알았습니다. 그죠? 스테디 스테이트입니다. 오일러적으로 관찰을 했더니 스테디 스테이트였고 그래서 속도가 안 변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결국 잠실대교를 지난 유체입자 한강물이 성수대교도 지나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유체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른 말로 라그란지적으로 봤을 때는 유체입자를 따라다니면서 관찰해보면 잠실대교 지날 때는 V1이라는 속도를 갖고 지나고 성수대교 지날 때는 V2라는 속도를 갖고 지나요. 그죠? 속도 변화가 있었죠. 그 말은 가속도 운동을 한 거죠. 그죠? 속도가 바뀐 거예요. 나는 오일러적으로 내 친구하고 관찰해봤더니 속도가 전혀 안 바뀐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였는데 유체입자는 속도가 바뀐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라그랑지적으로 관찰했던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는 가속도 운동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앞에 봤던 거 생각을 해보면 타임 t에서 유체입자가 1번 지점을 지날 때 시간 t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때의 라그란지의 속도하고 오일러의 속도는 같아야 됩니다. 그죠? 파티클 P가 1번 지점을 통과할 때 파티클 P의 라그란지 속도하고 1번 지점의 속도는 같아야 됩니다. 그게 앞서서 배운 거죠. 똑같은 파티클 P가 성수대교 2번 지점을 통과할 때 진리는 라그란지 속도하고 2번 지점에서 관측한 오일러 속도는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델타 t 동안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유체입자가 이제 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동에 걸린 시간이 델타 t라고 보고 그래서 그 유체입자가 성수대교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라그란지 속도, 그 파티클의 라그란지 속도하고 2번 지점에서의 오일러 속도는 똑같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어진 시간 동안 유체입자가 얼마만큼 속도가 변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가속도죠. 그래서 이 유체입자의 가속도 AP는 P는 붙여주는 것은 라그란지적으로 관측한 속도라는 가속도라는 거예요.
델타 t가 0으로 수렴할 때 델타 t분의 속도 변화죠. 라그랑지적으로 관측한 속도의 차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알고 있는 가속도의 정의예요. 라그랑지적으로 관찰했었을 때 유체 입자가 t에서의 그 유체 입자의 속도하고 델타 t가 지나고 난 다음 유체 입자의 속도하고 속도의 차이만큼 델타 t로 나눠주게 되면 그것이 가속도 되는 거죠. 그죠? 델타 t가 0으로 수렴할 때. 이미 우리는 지금 요거는 라그란지적으로 봤을 때고, 라그란지 속도가 오일러 속도와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니까 이걸 오일러 속도로 바꿔보게 되면 델타 t 동안 t 플러스 델 t에서 라그란지 속도는 v2죠. 그 다음에 시간 t에서의 라그란지 속도 vp는 v1입니다. 그죠?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근데 이거하고 시간 델 t가 0으로 수렴할 때 v1, v2의 속도 차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얘를 이렇게 표현해도 되느냐?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v1, v2는 오일러 속도니까 x와 y와 z와 t 함수죠. 근데 지금 시간에 대해서 나눠주는 거니까 편미분호를 써서 갖고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이 같은 값이 다른 값이에요. 응? 이렇게 써도 돼요, 안 돼요? 응? 이렇게 쓰면 이 값은 뭐예요? 일단은 이 값은 0이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지금 0이라 해놨으니까. 그죠? 얘가 하루 종일 관찰했는데 속도가 0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가속도가 얘는 지금 0이에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유체 입자는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오면서 속도가 변했죠. 가속도 운동을 했습니다. 가속도가 0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은 가속도가 0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을 것 같아요? 응? 그래서 뭐가 잘못됐을 것 같아요? 설명해 보세요. 전화 울린 친구. 설명해 보라고. 뭐가 잘못됐을 것 같아요? 내가 일단 팩트를 정리를 해줄게요. 이 입자는 가속도 운동을 했습니다. 그죠? 분명히 했어요.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옮기면서 속도가 바뀌었으니까 가속도 운동을 한 겁니다. 근데 그리고 라그란지 속도하고 오일러 속도하고는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죠? 시간 t에서 1번 지점이 있었고 시간 t 플러스 델 t에서 2번 지점이 있었으니까 그때의 각각의 라그란지 속도, 오일러 속도는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얘를 이런 식으로 결국 여기서 일로 넘어올 때 이게 미분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올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가속도가 0이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을 것 같아요? 오일러리안 속도 v1, v2는 시간의 함수 맞죠? x와 y와 z와 시간의 함수죠. 오일러 속도는 아까 전에 이렇게 적었잖아. 응? 뭐라고? x와 y와 z의 뭐가 시간의 영향을 안 받았어? 그렇죠. x와 y와 z는 시간하고는 상관없는 독립변수죠. 근데 그 말 또 맞는데 또 다르게 설명해 볼 사람. 예.
거의 지금 답에 나왔는데 라그란지 속도는 아까 전에 보게 되면 표시할 때 어떻게 했었어요? VP는 어떤 입자이냐, 네, 입자를 정해준 입자하고 시간 t 함수죠. 근데 입자가 정해지면은 속도는 시간만의 함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얘를 미분하게 되면 얘는 그냥 dvp dt 하게 되면 이 가속도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속도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죠? 오일러 속도는 v1 뭐 이렇게 쓰면은 x와 y와 g와 t의 함수인데 시간의 함수이기도 하지만 공간의 함수이기도 한 거예요, 그죠? 공간이 바뀌면 바뀌는 값이에요, 그죠? 여기서는 지금 v1, v2라고 하는 공간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변화한 것만 갖고는 가속도 계산이 안 된다. 오일러 속도를 쓸 때는 공간이 바뀌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1번 지점에서 가속도 운동 아니면은 1번 지점을 지나는 파티클 P의 가속도 값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라그랑지적으로 이렇게 관측을 하거나 관찰을 하거나 아니면은 나에게 오일러 속도가 주어져 있을 때는 그 오일러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만 고려해서 될 게 아니고 오일러 속도는 시간과 공간의 함수니까 공간에 대한 속도 변화도 함께 고려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공간이 지금 파티클 P가 1번 지점을 통과하면서 1번 지점 앞에 지점하고 1번 지점 뒤에 지점하고의 공간에 따른 속도 변화가 있는 거죠.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측하기로 그죠? 1번 지점에서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 없어요. 하지만 이 입자가 상류와 지금 관찰하는 지점과 하류로 옮겨감에 따라서 공간에 따른 속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공간에 따른 것도 여기다가 포함을 해줘야지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뭐냐면은 점미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얘는 0이다. 그리고 이건 사실 같은 게 아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틀렸다. 왜냐하면은 V1, VP는 V1, V2는 오일러 속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더라도 그 말은 그 좌표 지점에서 속도가 안 바뀐다는 얘기지 그 좌표 지점을 지나고 있는 유체 입자의 속도가 안 바뀐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유체 입자는 옮겨다니니까 공간을 옮겨다니면서 거기에 따른 속도 변화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1번 지점의 가속도 값은 스테디 스테이트가 된다 하더라도 0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일러 속도하고 라그랑지 속도의 차이예요. 그래서 가속도를 구할 때는 그냥 우리가 오일러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점미분이라고 하는 걸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점미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살펴본 게 라그랑지적으로는 관찰했었으면은 그냥 걔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는데 오일러 속도가 나한테 주어져 있다 라고 했을 때 오일러 속도를 그냥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해서 가속도가 얻어지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은 오일러 속도는 시간의 함수이자 동시에 공간의 함수이므로 공간에 대해서 속도가 바뀌는 것까지
고려가 되어야지 제대로 된 가속도를 얻을 수 있다.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입자의 가속도잖아요, 그죠? 좌표 지점의 가속도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좌표 지점이 어떤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좌표 입자를 점유하고 있는 유체 입자가 지니는 물리량인 것이고, 그 유체 입자의 속도가 오일러적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즉 velocity 필드가 주어져 있을 때, 그때 가속도를 구하는 것은 기존의 라그랑지적으로 구하는 것과는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해답은 뭐냐면은 전미분이라고 하는 것을 써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